(2014년) 교육학 논술 대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학 논술 때문에 멘붕에 빠져 있죠. 그치? 그래서 교육학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학의 로드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자, 먼저 교육학 논술을 할 때 일단 쉽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한은 절대 제시문에서도 확인되지만 절대 쉽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보면 지금 교육학 논술로 기출되어 있는 교육학 논술로 기출되어 있는 수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시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행정고시 교육학 논술입니다. 네. 그 다음 대학원인데 대학원 워낙 많으니까 수준이 워낙 많으니까 행정고시 교육학 논술과 가장 일치하고 제시문을 보면 사실은 제시문 1번을 제하고 2, 3, 4, 5는 거의 행정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제시문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준은 소위 말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논술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해를 하나 하는데 논술은 절대 쉽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간 점수 차이가 적을 것이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개인 간 점수 차이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1차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서는 특히 경쟁률이 높은 시험일수록 그 점수 차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년 2013년 초등교직 논술에서도 경쟁률이 적은 데는 3, 4점이었지만 경쟁률이 높은 서울 같은 경우는 9점, 10점까지 차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출제하거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희망이죠, 희망. 그리고 쉽게 출제한다고요? 이거 증거를 대보면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논술이 임용이 바꿔진 적이 있어요. 교육학, 1차, 작년까지. 근데 처음 2차 전공 논술 나올 때 전부 다 쉽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음이고. 1차 끝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무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거의 꽈락만 넘으면 합격할 정도의 합격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논술 점수 잘 안 주죠. 논술은 잘 써야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쌤 쉽게 출제할 것이다. 또는 점수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쌤들이 다 오해입니다. 그 다음 쌤 또 하나 오해를 갖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오해. 교육학은 중요한 게 몇 개 있고 논술 뭐 한두 개 나온 거 찍을 것이다. 한두 개니까 찍기 어렵죠. 중요한 게 여러분 교육학에서 중요한 게 한두 개입니까? 자, 한두 문제 나오는 걸로 알렸는데 보통 두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찍을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찍더라도 묻는 문제가 다르면 답안이 달라지죠. 여러분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물어봤는지 특징을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답이 같아요? 평생교육 찍었으면 찍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건. 그래서 선생님 어떤 거 쉽게 출제될 것이다, 점수 적을 것이다, 나는 찍을 수 있다, 이거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중에 도는 교육학 논술의 3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쌤들 어떻게 준비해? 이게 굉장히 관건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래서 수능 전략을 일단 수능이 아니라 임용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략 세우기 전에 이번 시험만큼은 교육학으로 5점 더 맞느냐, 전공으로 5점 더 맞느냐의 싸움에서 어떤 것으로 5점 더 맞기가 더 쉽다? 교육학으로 5점 더 맞기가 더 쉽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왜? 전공은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이번에는 교육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또 교육학 논술을 할 때 논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논술이 방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3, 4월달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렸어. 행정고시랑 일반 대학원에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렸더니 어렵대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객관식 시험 볼 때, 처음 객관식 볼 때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면 당연히 기출문제 잘 풀립니까? 처음 객관식 공부한 사람? 당연히 잘 풀릴 턱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 분석하면 수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논술은 수준 높은 논술하고 수준이 낮은 논술이 있는데 선생님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선생님 수준 낮은 논술하고 나서 수준 높은 논술하면 되겠지. 이건 안 돼, 선생님. 논술은 절대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논술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정해지는 거야. 처음 접근을 수준이 있게 접근을 해야 수준이 좀 낮은 논술도 쓸 수 있는 거지, 수준 낮은 논술을 쓰게 되면 생각이, 사고가 딱 고정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논술을 쓸 때 굉장히 방해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입 논술보다는 훨씬 수준이 임용 논술이니까 높아야 되는데 지금 낮은 수준의 논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데 혹시 우리 쌤들도 그래요? 논술 지금 교육학 논술 하는데 자 피아제의 동화는 뭐고 동화는 뭐고 이렇게 영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영어 외우라고는 그 중학교 논술도 영어 외우라는 소리 안 나옵니다. 그치? 영어 외우고 말고 그것에 있어 점수를 주게 되면 그게 논술입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영어 다 해준다. 이를테면 교육복지투자사업 뭐냐 다 써주고 이것에 엮이는 거 숨기는 써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따라서 지금 혹시 굉장히 수준 낮은 논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이거 봐봐. 자, 우리 선생님 2012년대 행정고시 문제를 한번 소개해 줄게.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의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실시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써봐라.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 문제를 냈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쌤,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쌤, 왜 이 문제를 냈을 것 같아? 이 문제를. 자, 교사를 뽑을 때 어떤 교사를 뽑아야 되겠어? 훌륭한 교사, 역량 있는 교사, 능력 있는 교사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기능론적으로. 그런데 우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사가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잘 알면 뭐 하겠어? 될 수 있으면 기능론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갈등론 우려 부분은 줄이려고 하겠죠. 자, 쌤 봐봐. 자, 우리 쌤 혹시 음악쌤이세요? 만약 이런 거 한번 봐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수행평가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적 입장에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 음악쌤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수행평가를 만약에 음악쌤이 어떤 것을 했다. 클래식 고전음악 듣는 것을 가지고 몇 번 고전음악 갔다 오는 걸로 수행평가를 했을 경우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애들은 중하류층 애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겠죠. 중상류층 애들이 곧 당연히 들을 거니까 사실 그러면 학업 성취도 격차가 커질 거고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 이런 갈등론적인 거, 이 수행평가가 갈등론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교사가 안다면 쌤 제가 음악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이 갈등론적인 우려를 좀 줄이고 이쪽으로 하려고 하겠죠. 수행평가가 대신에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수행평가를 한다면 하루 계층들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면 원래 지필평가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상류층들만 과외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겠지. 격차가 벌어질 건데 만약에 다양하게 평가해서 하류층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해주면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니까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하고 인식하지 않는 교사하고는 어때? 실제로 정책은 교사에서 실행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있다면 당연히 쌤 만약에 제가 음악쌤이고 그걸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클래식 음악회 다녀온 것도 측정하지만 이를테면 그렇지. 케이팝 같은 거 갔다 오는 거. 나가수. 대중음악. 하루 계층들이 즐기고 있는 대중음악 같은 경우도 쳐준다든가 또는 이런 거 어때? 물소리. 듣고 감상문 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람소리 어때요? 이런 거 가지고 감상문 쓰게 하면 훨씬 계층간 격차, 학업성적 격차를 줄여서 계층간 격차를 줄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낸 취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어떤 교사를 양성해야 되고 이런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단 말이야. 논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 쓸 수는 없더라도 이게 왜 나왔고 이런 문제가 왜 나왔고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아주 수준 낮게 공부를 해서는 이걸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왜 이게 나왔는지조차도 모르겠지. 입학사정관제가 왜 이거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그런 낮은 공부로는 도저히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적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혹시 수준이 낮아서 지금 단계에서 자기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자기 나름대로 내보고 이거 나도 쓸 수 있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해봐. 3, 4월 곧 있다 5, 6월 7, 8월 곧 되죠. 그러면
지금 낮은 단계에 했다 그래서 7, 8월 갑자기 이걸 풀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이론 단계에서는 그리고 7, 8월 달은 당연히 무엇도 발표될까? 여러분들 교과 전공에 대한 그렇지 요강도 다 나올 거고 이런 예시문 같은 거 나올 건데 그것도 보면 어때? 분명히 상당히 멘붕이 올 건데 이것조차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쌤 다시 수준이 혹시 낮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논술이라는 건 절대 위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쌤들은 이미 수준, 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논술은 보통 이래요. 수준이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그 다음 창의적 적용 이런데 쌤들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창의적 적용 능력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있단 말이야. 단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뿐이야. 그치? 빨리 쌤들 뭘로 바꿔야 돼? 수준이 높은 걸로 다시 바꿔야 돼.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출 분석을 하는 거야. 3, 4월 달은 기출을 분석해야만 된단 말이야. 쌤, 방향을 모를 때 뭘 합니까, 우리가? 보통 가는 방향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한번 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치? 이미 어떻게 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는 거죠. 물론, 산이 좀 다를지 몰라. 이행시하고 뭐하고. 이명호는 산이 다를지 모르지만 히말라야 산을 등산할 때 분명히 K2봉 등산하는 거나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거나 물론 산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등산 방법이야 같겠어 다르겠어? 같으니까 어떻게 등산할지를 뭘 통해서 알아야 되겠어? 만약에 행시가 K2라면 K2를 등산하는 걸 보고 그 방법들을 알아야 에베레스트 가볍게 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3, 4월 달은 쌤 절대 지금 단계에서는 기출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제시문 딱 보고 이게 어떤 거다. 뭐 때문에 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3, 4월 달에서 길러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수준이 낮게 공부한 사람들은 빨리 수준을 높게 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만 자기 만족하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자기 만족해서 논술하고 나 쓸 수 있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쌤? 교육학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어야 이걸 넘을 수 있을까? 그치? 저는 3가지를 권해줘요. 자, 봐. 3가지를 권하는 첫 번째가 항상 논술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오니까 뭐 해야 돼? 구조화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쌤 1월, 2월 달은 저는 구조화를 합니다. 구조화. 1, 2월 달에 구조화를 해놨어. 이를테면 쌤 봐. 어떤 거냐면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리면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 즉 교육사회학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게 있어? 당연히 이론하고 교육사회학은 뭘 하는 거니까? 교육적 현상을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론하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론에는 당연히 어떤 게 있겠어? 자, 교육사에서 교육적 현상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쌤. 이런 구조화에서 공부하면 장점이 뭔지 한번 봐봐. 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하라 그래봐. 쌤. 비교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는 말이죠. 그럼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이 뭐야? 그것이네. 차이점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차이점이겠죠.
여기서 기능론에서 주장한 사회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다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일단 구조하면 교육사회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쌤, 제가 다시 교육심리학이 교육심리학은 어떤 학문이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 못해요. 그러면, 자, 한번 제가 대답해 볼게요. 교육심리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교육심리학은 아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동의 상태의 발달 상태, 학습 상태, 동기 상태, 개인차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발달 상태는 당연히 인지 발달, 사고 발달이 있겠죠. 그 다음 정의적 발달이 있겠죠. 그 다음 신체적 발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지 발달에는 뭐가 있겠어? 비고치키하고 피아제하고 비고치키가 있다. 자, 쌤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학습이론을 보면 자, 뭐가 있겠어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학습. 쌤 적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한단 말이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를. 그러니까 1, 2월 달에 이렇게 구조화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 논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술을 할 때. 그쵸? 논술이 지금 어디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걸 답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쌤 봐. 개인차에서도 만약에 지능이 있다면 지능은 이론적 관점하고 IQ를 측정하는 게 있어. 이론적 관점에서는 자, 쌤 봐봐. IQ로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전통적 관점과 IQ로 지능을 측정할 수 없다는 현대적 관점이 있어. 그러면 현대적 관점에는 가드너하고 스탠버그가 있어. 그러면 가드너하고 스탠버그 공통점이 뭐야? 그렇지. 현대적 관점이고 지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점이지. 그렇죠? 차이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구조화해서 보면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전체를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구조화해서 쌤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패턴화해야 돼. 패턴화. 쌤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쌤 패턴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쌤들은 아까 제가 어떤 거 이야기해 줬어? 입학사정관 이야기해 줬죠. 그런 문제는 입학사정관 문제가 나오나 평생교육이 나오나 어떤 거?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행평가 나오나 다 똑같아. 답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쌤 요즘 많이 말하는 학교폭력.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학교폭력 말고 쌤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이야기해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그쵸? 또 어떤 게 있어? 교실 붕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봐.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 이것의 서론, 본론, 결론이 놀랍게도 똑같다는 거야. 이게 패턴화의 시작이야. 잘 봐. 자, 선생님 봐봐. 서론에는 제가 간단히 써볼 거니까 다 들어봐. 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학교폭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인폭력과 닮은 학교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집단 따돌림 하겠습니다.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의 일에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때? 똑같잖아. 그 다음 본론 한번 쌤 봐봐. 자, 본론은 아까 원인하고 대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학교 폭력의 원인. 쌤, 학교 폭력의 원인은 첫 번째
여러분, 이건 이렇게 봐. 보통은.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교육 내적, 교육 외적 원인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죠? 쌤 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교육 내적, 교육 외적 원인. 그러면 교육 내적 원인이니까 교사, 학부모,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교육 당국, 그쵸? 그럼 교사 측면에서는 인성교육의 부재이다. 이런 인성교육의 부재니까 학생들이 학교, 남에 대한 배려심 또는 공존 이런 걸 배울 수 없어서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좋죠? 자, 그러면 집단 따돌림. 자, 집단 따돌림 원인은 교육 내적 원인으로 보면 먼저 교사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역량의 부족이다. 자, 인성교육이 부족하니까 공존, 그치? 배려, 이런 걸 배울 수 없으니까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교실 분계. 자, 이 교육 내적 측면으로 교사적 측면에서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그치? 애들이 배려나 공존, 또 남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니까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 존중하지 않으니까 교실 붕괴로 이어진다. 어때? 그러니까 패턴의 시작은 여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육학은 이런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이 안 들어간 것은 세 가지만 알면 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 두 번째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정착 방안. 세 번째는 교직과 관련된 거. 자, 그러면 교육학은 그런데 이론이 들어가니까 한 40개 정도의 뭐가 있어? 패턴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쌤 이거 한번 해봐. 자, 우리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뒤에서 여기 보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기출 A시 답안이라 그래서 거기 이 3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자, 거기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다 거기다 넣어봤어. 최근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2페이지. 2014 교육학 논술 대비 전략 특강 2페이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요령, 이거 있었죠? 그러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라. 자, 그래서 쭉 있는데, 기출문제 봐봐. 최근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전형 쭉 나와가지고 다 설명해 주지. 쌤, 입학사정관제가 뭔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이거 몰라서 틀리긴 안 해. 그 다음, 거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능론 또는 갈등론 관점 설명해라. 두 번째, 원격 현대사에서 평생교육이 기능론과 갈등 관점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 수행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설명해라. 갈등론의 입장에서 설명해라. 그쵸? 2페이지 봐봐, 2페이지. 2페이지 거기 기출문제라고 돼 있죠? 그런데 쌤파 이런 것들은 다 같은 패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다시. 자, 왜냐면 여러분 기능론은 그 특징으로, 여러분 기능론 특징으로 뭘 말할 수 있어? 사회화, 선발, 국가 발전, 평등, 뭐 이런 거 있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입학사정관제가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전형을 실시한다면 하류계층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서 다양한 전형을 할 수 있는 충분을 줘서 자,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니까 대입에서 어느 정도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자, 수행평가를 볼까요? 수행평가, 기능론에서 보면 수행평가 내용 요소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하루계층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학업성 속 격차가 줄어들 거고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 평생교육. 그쵸? 이것도 뭐다? 다 각계
평생교육도 하루 계층에게 뭐 할 때,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못 다녔지만 다시 다니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평생교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교육기회 격차가, 그치? 학업성취 격차를 줄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엮기는 갈등론을 하나 대표적으로 해볼까요? 입학사정관제가 글로벌 전형같이 외국에 다닌 거나 이런 걸 중심으로 뽑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연히 중상류 계층 학생들에게 유리할 거고, 그러면 불평등이 어떻게 되겠어? 심화되겠지. 그러겠잖아. 그 다음,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평가 자체의 문화 자본이 중상류층 계층의 애들이 즐기는 문화 자본으로 아까 같은 클래식 음악 같은 걸로 평가하면 어떻게 됐어? 그 격차가 더 커져서, 상류층하고, 계층 간 격차가 훨씬 커지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문제제. 답이 같아, 답이. 단지 이제 수행평가나 거기 이 입학사정관자 이것만 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같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 패턴으로 묶으면 40개밖에 안 된다고 이론이 있으니까 40개. 그러면 교육학을 패턴으로 해서 40개를 알게 되면 교육학 전체를 뭐 할 수 있어? 일단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묶으면 20개 정도 또 묶여질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연습이 되면. 그러면 쌤 생각해봐. 한 20개 패턴으로 교육학을 다 다룰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걸 대비할 수 있겠지. 찍어서 공부하다가 안 찍은 거 나오면 그냥 굿바이? 그거 아니죠. 그래서 3, 4월 달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패턴화를 해줘야 된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로드맵으로는. 그래야 쌤 봐. 자, 3월 달 되면 이걸 이제 응용해 볼 수 있겠지. 일단 패턴을 외우는데 3, 4월 달에 쓰더라도 3단계. 5, 6월 달 되면 이걸 응용해야 되잖아. 응용. 그치? 응용해 하게 되면 40개인 게 어느 정도로 통합이 돼. 한 20, 30개로 통합이 된단 말이야. 자기가 많이 넣어보니까. 자, 방금 성취평가제만 넣어봤지만 다른 것도 넣어볼 수 있겠지?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훨씬 5, 6월 달에 이 응용을 해보면 이게 훨씬 줄어들고, 여러분 네 번째 단계로 7, 8월 달에 이제 적용을 해봐. 자, 실제로 써본단 말이야. 그래서 7, 8월 달 정도로 쓸 수 있어야 이제 안심하고 뭐 할 수 있어?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쌤 지금 아주 낮은 논술을 해가지고 그걸 높여가지고 언제? 지금 패턴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서 7, 8월 달 되면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 전공 전념하고 자기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서 문제집이라든가 보다든가 자기가 뭐 해봐. 그 패턴에 맞춰서 적용해보고 써보면 되는 거잖아. 패턴의 장점이 뭐냐면, 그치? 자, 쌤들 제 특강이나 이런 열려져 있는 특강들 보면 알겠지만 패턴의 장점은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어, 일단은. 그리고 자, 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쌤 답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답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답 쓰는데 몇 분 걸리겠어? 이미 외워둔 거 20분이면 써. 그러면 뭘 써야 될 건지 답을 얼마나 보겠어? 우리가 문제를 잘못 써서 많은 경우에 점수 감점이 많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 들어갔는지 보면서 쓸 거 아니야. 맞는지. 그치? 왜? 이미 답은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쌤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야. 방향을 못 잡어. 왜? 그런 문제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교육학을 이렇게 교육학 논술을 강의를 해본 사람은 제 자랑하려고 하면 좀 부끄러워. 그래서
4년 이상 5년 가까이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는 행시를 강의를 했어요. 신림동에서 행시 강의해서 사실은 처음 강의할 때는 왜 이게 인기가 있었냐면 선생님 봐봐. 행시한 사람들은 교육학을 더 못해요. 왜냐하면 과목이 많아. 7개 과목이 2차가. 거기에 행시, 교육학이 한 과목이니까 많이 공부를 못하겠지. 근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가서 저도 물론 행시 출신이고 가서 뭐 했더니 가르쳤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상대편 그렇지. 상대편이 100명이었고 내가 10명이었어요. 근데 이걸 바꿔버렸어. 100대 10으로. 왜? 이렇게 짜서 가르치니까 로드맵을 갖고 가니까 거기는 1대1로 해. 1대1. 문제 나오면 풀고 문제 나오면 풀고 문제 나오면 풀고. 그렇게 풀어서는 어느 세월에.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합격자도 배출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뭐 했단 말이야. 이렇게 딱 패턴, 이 로드맵을 갖고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쌤들은 지금 교육하기 쉽게 나올 것이다. 점수 차이 없을 것이다. 막연한 그런 희망만 갖고 있어, 희망만. 그러니까 이거 되겠어. 지금 단계에서 이 단계를 할 수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행정고시 기출문제 답을 다 수업 시간 다 해줘요. 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해라. 패턴이니까 일단 외워야 되잖아. 그럼 내가 쓴 모범답안, 제가 다른 사람이 모범답안 쓰면 이제 오류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공부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제 답안도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겠죠. 그걸 그대로 베껴라. 보고 베껴봐라. 원래 보고 베끼는 거야. 논술은. 그래야 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도자기 구울 때도 어때요? 당연히 가서 해봐야 되잖아. 처음 할 때는 똑같이 계속해서 해보다가 도자기를 굽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패턴을 어떻게 자기가 지금 논술에 물론 잠재력은 있지만 안 해봤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 문제를 내면 어렵다 뭐다. 근데 자기 만족하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제가 쓴 논술을 그대로 뭐하도록 해라고. 베껴라고 그래, 베껴라고. 베끼다 보면 어때요? 쌤, 지난 옛날에 무슨 작가가 자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책을 계속 자기가 베꼈다고 그러는데 베끼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건 패턴이기 때문에 40개만 계속 베끼고 있으면 뭐예요? 40개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안 해.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이게 제일 좋은 길인데 해봤으니까 알지. 해봤으니까. 근데 막연하게 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뭐 쉽게 나오면 되지 뭐. 점수 크게 주겠어. 이런 막연. 자, 쌤 점수 1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 2년을 해야 되네. 1점 때문에 1, 2년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쌤들은 그쵸? 이런 로드맵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지금 그런데 쌤이 이렇게 딱 대하고 있는데 지금 진보주의란 무엇인가 쓰고 있으면 답답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언제 그냥 실제 문제 나오면 쓸랍니까? 그래서 7, 8월 달 돼서 제시문 같은 문제 나와서 어떻게 쓸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쌤들 2년이니까 쌤들은 꼭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 이런 거 있어. 자, 패턴을 딱 알게만 되면 쌤 봐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고교 다양화에 대해서 자유주의 관점과 평등주의 관점으로 평가해봐라. 이런 문제 나오면 쌤 평가할 수 있겠어 지금? 쌤 어려워요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런데 봐봐요. 고교 다양화에 대해서 요즘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죠. 평가할 때 한번 봐봐. 자유주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유주의는 보통 개인이 선택하고 거기서 자율성을 갖고 책임을 지는
주의를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자유주의의 기본 요소는 그래서 선택, 자율성, 책무성,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고교 다양화를 평가하는 거야. 자유주의로 평가하는 건 이런 요소를 평가하는 거지. 그런데 고교 다양화가 되면 선택은 많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 어때?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야, 아니야? 고교 다양화가. 바람직한 제도, 이게 평가야. 다음, 자율성. 고교 다양화 해준다 그래서 마에스터고, 그 다음, 여러분, 자립형 사립고, 뭐 자율학교, 공립형 자율고 이런 것들 세워지면서 교육과정에 많은 자율화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자율화 측면에서도 고교 다양화는 어떤 것이 되겠어? 자유주의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되겠지. 그 다음, 책무성 수준. 책무성이 뭔지는 대강 알겠잖아. 책임감. 그러면 책무성 수준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마에스터고는 말 그때가 마에스터고야. 장인고야, 장인. 그렇지. 무엇에 이름을 걸고, 학교에 이름을 걸고 하니까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거죠. 자율학교는 5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고교 다양화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 평등주의 관점에서 놀아라. 그럼 평등주의는 어떤 걸 요소로 해? 그렇지. 기회평등. 그 다음, 여건. 그 다음, 결과. 그럼 고교 다양화가 평등주의 관점에서는 기회적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 이렇게 요소적 관점에서 보면 돼. 그럼 기회적 관점에서 보면 고교 다양화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몇 배야? 일반에 있는 인문교보다 3배나 등록교육이 높아. 가난한 사람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기회 균형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제도고 문제가 있는 제도지. 이게 평가야. 소위 말하는 나쁜 제도지. 나쁘이라고 쓰지 말고. 그쵸? 그 다음, 여건의 평등 봐봐. 여건의 평등 보면, 자, 고교 다양화 해주는 데는 교육과정이 50%까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인문계는 20% 증감이지? 그거 같아달라,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의 평등, 여건의 평등에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지. 그 다음, 결과 평등. 당연히, 고교 다양화하면 고교가 서열화될 것이고, 그치?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간 성취도가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겠지? 그럼 결과 평등 관점에서도 고교 다양화는 바람직한 제도야,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야. 지금 이게 평가야. 그런데 이런 걸 딱 내놓으면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쌤들 혹시 블룸 배웠지? 블룸이 지적 분종평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석은 요소로 분석하고 이걸 종합하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평가하는 것은 분석한 걸 평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소별로 평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건 사실은 방금 아까 입학사정관제에는 이런 요소들을 사회화라는 관점, 선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종합해서 서술해 놓은 거지. 기능론으로 써라 이 말은. 종합해서 한번 써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좀 패턴화해서 배워놔야 이게 그 다음 단계 자유롭게 배우지. 이걸 쌤 이런 것들을 아예 뭐 고교 다양화는 뭐라 이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그쵸? 그래서 쌤들 수준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논술이라는 것은 위에서 봤을 때하고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절대 밑에서 봐서는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밑에서 보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차라리 위에서 보는, 남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한번 봐봐요. 똑같이 저랑 같이 베꼈으면서 똑같이 봐. 그 뒤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는 힘이 길러지는 거지. 아래에서 위까지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은 제가 해서 굉장히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100대 10이면 뻔하잖아. 그죠? 110대 0이어야 된다고? 뭐, 그건 몰라. 그쪽이 좋을 수도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 우리가 제시문에 대해서 제가 시범 답안을 썼어, 쌤. 제시문. 제시문에 대한 시범 답안을 쓰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그렇지만, 쌤들한테 뭘 이야기해 주고 싶냐면, 그렇지. 이런 걸 어떻게 해제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네? 쌤, 이런 문제 수준이 낮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려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돼. 그쵸? 그래서, 자, 문제 1번을 하려면 일단 제시문을 분석해야 되고, 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거기 보니까 누구의 인간관을 알아야 돼? 루소의 인간관을 알아야 되고, 이걸 무엇과 연결돼야 돼? 학교 상담 이론과 연결시켜야 되고. 그쵸? 그쵸? 이 학교 상담 이론에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쵸? 쌤들 딱 일감으로도 루소의 인간관은 성선설이고, 그렇지, 인위적인 걸 싫어하고, 아, 상담 이론에서 인간주의 상담이겠다. 이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주의 상담에 순기능 쓰고 역기능 쓰면 되겠다. 대표적인 애가 인간주의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잘 써지냐 이 말이야. 왜냐하면 루소의 인간관과 인간주의 상담 이론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대표적인 애가 되는 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인간주의 상담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특히 우리가 어떤 것, 학교 다닐 때부터 인간주의 상담은 좋은 걸로만 배웠으니까 역기능을 쓰는 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 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만약에 1, 2월달 구조화로 배웠다면 상담 이론이 있고, 그치? 여기에 인간주의 상담 이론, 정신분석 상담 이론, 그치? 인지주의 상담 이론, 행동주의 상담 이론 이런 게 쭉 있다고 배웠다면 역기능은 분명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들 차이점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주의 상담 이론이 모든 상담 이론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주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자, 역기능 쓸 때 정신분석에서 강조하는 무의식을 인간주의는 소홀히 했다. 어때? 그냥 쉽게 써보면. 그 다음 인지주의적 측면에서 인지주의는 의식적이고 우리가 개입하자고 그러잖아. 인지주의는 비함적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인지주의는 무엇 때문에 문제돼? 대입에 떨어졌어. 근데 비함적 신념을 갖고 있는 A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애는 한 번 실패는 모든 인생의 실패로 생각해. 대입에 떨어졌으니까 이 친구는 모든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겠지. 그런 친구에게 인지주의는 뭐 하자는가? 알리비티로는 논박을 해주자는 거잖아. 야, 인생이 꼭 대입에 떨어져서 인생이 실패한 거냐?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야. 인지주의 개입이잖아. 논박을 해주는 거. 소크라테스 교수법에 여기서는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어. 논박을 해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근데 인간주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그냥 그대로 놔두자는 거잖아. 인위적인 거 하지 말려고. 그럼 너무 이렇게 이 인위적인 개입, 그래서 논박 이런 것들을 경시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비함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대로 놔둬도 과연 잘 고쳐질까? 다시 돌아올까? 그치? 그런 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자, 역기능을 이런 데서 고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인지주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봐. 역기능을 쓸 때, 자, 무의식의 측면을 너무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하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합리적인 개입을
또 경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합리적인 개입, 아까 논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하잖아. 우리 현장에서는. 그쵸?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된다는 말이야. 한번 A시문항을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 다음, 쌤, 두 번째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야기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치? 이것도 사실은 여기 봐봐. 이것도 패턴이 있고, 패턴이 있는데, 패턴은, 자, 쌤 봐. 우리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평가를 할 때, 쌤이 어떤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될 게 패턴이라면, 또는 여러분 구조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쌤 봐봐. 패턴이라면 어떤 걸 생각해야 돼? 평가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치? 지금 이런 거 생각해 봐. 평가 자체를 생각한다는 게. 여기서는, 저는 상대평가를 비판했는데, 평가는 교육의 일환이니까, 교육적인 것의 일환이니까, 평가 자체도 교육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평가는 상당히 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치? 자, 그래서 평가 자체가 갖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상대평가가 내세우는 게 항상 경쟁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 구조를 갖추었다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절대 상대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상당히 교육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역량은 협동이나, 그치? 서로 간에, 뭐 한다 그랬어? 공존.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지. 네트워킹,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서 파트너십. 이런 곳에서 역량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혼자서는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상대평가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같이 협동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평가 자체. 그 다음, 자,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는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나온 뒤에 뭐가 있으니까 평가가 활용되니까 교육과정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자, 그 다음 또 어떤 거? 교육과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평가는. 그쵸? 우리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대평가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상대평가는 뭐가 됐냐면, 그치? 우리 제시문에서 해설에서도 봤다시피, 그치? 교육과정이 다양화를 했죠. 만약에 상대평가하면 서울대가 뭐 여러 선택 과목에서 국사를 선택하면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서울대에 들어가고 누가 상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상대평가하면 서울대 간 애들은 다 국사를 선택할 건데 국사 선택하면 뭐가 되겠어? 완전히 등급 엄청 낮겠지? 누가 국사 선택해? 국사 선택 안 오겠지. 이런 것처럼 고교 교육과정 다양한 크게 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 교사 측면. 선발 측면. 우리가 평가가 선발 분류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평가가 뭘로 돼야 되겠어? 입학사정관제 얘보다 더 좋다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성취했는지를 보는 거지. 그치? 이 전형에 적합한지 저 전형에 적합한지. 자, 어떤 애가 축구는 잘하는데 선수급은 아니야. 그래서 에이전트를 하고 싶어. 그럼 어때? 고등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으면 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상대평가로 할 거야? 그런 건 절대평가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발 측면에서도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 생각을 해봐. 교사 측면에서는 어떻게 했어? 상대평가는 교권의 침해지. 내가 A를 우리 반 애들 너무 잘해서 다 주고 싶은데 나 30%만 주래. 이건 교권의 침해지. 그래서 쌤 여기 잘 봐.
평가를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선생님 너무 협소하게 쓰면 점수 안 나와. 여기 같이 자기 입장을 가려서 써라 그럴 때는 개인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거기 제시문에 보면 상대평가를 하겠다. 상대평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서 서술하겠다. 주장하겠다. 이걸 밝힌 뒤에 거기 하나하나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책에 나온 상대평가, 절대평가만으로는 구조화하지 않으면 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돼. 구조화되어 있고 패턴화돼서 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 있는 제시문 3에 있는 것은 우리가 특강에서도 있었고 4 나오는 여기 특강 들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고시친구에다가 원래 1, 2만 한 예유가 3, 4, 5까지 다 하면 또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제가 시범 답안 써놓은 게 많이 돈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들은 사람들 위주로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3, 4, 5는 고시친구에다가 시차를 두고 올릴 생각이야. 대신에 무한 사람 특강을 꼭 듣고 여기 제시문 1과 2를 한번 자기가 베껴 쓴 사람 그 수준을 이 정도에선 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어. 자, 혹시 교육학에 대해서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지, 너무 퍼펙트 하니까 질문이 없죠? 자, 쌤, 제가 보여준 로드맵입니다. 이걸 강요할 리는 없지만 제가 강의를 해서 성공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아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방지할 겁니다. 방향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 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